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 바로 인권입니다. 우리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개인이나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해야 할 권리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에 대한 의식, 인식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거나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가장 앞장서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분이 있죠.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상징격 되는 분입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 오늘 함께 만나봅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재단 이름이 그냥 사람이에요? 예. 멋지네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사람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잡자 해가지고 아예 건물 이름도 사람이고 재단 이름도 사람입니다. 건물 이름도 사람이에요? 예. 건물을 지으셨어요? 예. 인권 중심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 인권센터 하는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그거 차별화해서 중국식 표현으로 인권 중심 사람. 예. 건물이 어디 있어요? 성산동에 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인권재단은? 인권재단 사람은 2004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그 건물은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건물 지을 만큼 돈이 있어요? 2년 6개월 동안 모금을 했습니다. 그게 다 불가능할 거라고 그랬는데 인권 쪽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시민단체들 가운데 그 자체 일종의 사옥이죠. 네.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권단체나 이런 쪽에 이제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데 장애인 단체들도 별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에는 여러 단체가 함께 지금 있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단체는 저희 하나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이제 대여해서, 같이 이제 공간을 같이 나누는, 쉐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죠. 네. 그 재단의 운영도 역시 전부 기부금?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예. 고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1,300명 정도? 전부 다 자발적인 시민들이고요.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큰 돈 주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인권적인 돈을 안 주거든요. 지금 그 직원들도 여러 있습니까? 저까지 8명이 있습니다. 8명? 예. 인권재단 사람이 많이 컸네요. 예. 많이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모금을 해서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거기를 지원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물질적인 지원도 그렇지만 아까처럼 이제 공간 대여를 해서 공간 지원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단체들 활동과 관련돼서 운영과 관련돼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역할들 좀 하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아까 2004년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뭐였죠? 저는 이제 그때 인권운동 사랑방에 있었고요. 인권운동 사랑방. 예. 인권운동 사랑방에 있으면서 인권재단 사람이 이런 재단이 인권과 관련한 재단이 이제 없는데 그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었던 거죠. 인권운동 사랑방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예. 후배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체하고 재단하고의 차이는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인권단체들은 자기 활동을 하는 거죠. 현장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인권운동 사랑방은 인권운동 전문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성소수자 단체는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렇죠. 장애인 인권운동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는 거에 저희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 거죠. 재정적으로나 기금을 모아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까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또 형성하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들 지휘해서 이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원래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당한 기금을 좀 가지고 기금 운영 수익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권재단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인권적으로 돈이 많이 안 모이니까 기금이 없군요. 예,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그냥 바로바로 집행하는 형식.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네. 그 덕에 이제 인권 활동가들이 저희 재단에 되게 고마워하고 뭐 이러시고 있는데 우리 후원자들이 좀 더 늘었으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좀 지원해주고 어찌 보면 좀 가이드, 지도도 좀 해주고 그런 기구가 되겠군요. 예, 인권단체에서는 그 지도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예. 언제부터 인권운동 하셨죠? 저는 1988년부터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8년. 예. 뭘 하셨는데요, 그때? 그때는 유가족이 돼가지고 유가족 활동을 하면서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접하게 된 거죠. 유가족이 되셨다고? 예. 왜요? 1988년에 동생이 그 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 그 광주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당시 이제 우리 그 동생이 했던 표현이라면 광주 학살 언융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외치면서 분신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분신을 한 뒤에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죽게 되고,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유가족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유가족이 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 그 이수선 어머님이 우리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 한문역에 나와서 이게 유가족들 활동하는 게 힘드니까 좀 도와줘라. 너가 좀 젊으니까 좀 빠릿빠릿한 놈이 좀 필요한데 네가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좀 했었고 그때 또 마침 10월 달부터 70년대 80년대의 그런 정치적 의문사 그 전국에 있는 35 가족들이 집단 농성을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 농성을 하게 되니까 그 농성을 지원하려면 활동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 후배였던 그 여성 활동가 혼자서 정말 그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도움을 주면서 이 의문사 가족들,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매일 밤 이렇게 그 낮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전국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의문사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럼 이제 밤에 이제 들어오면 인터뷰를 했군요. 밤에 들어오면 이제 그분들 앉혀놓고 밤새도록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인터뷰를 해서 자료집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인권운동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88년 갑자기 이렇게 유가족이 되셔서 유가족 협의회 쪽 활동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학생운동도 했었고 그러다 이제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제징집 녹화사업 이런 것도 이제 받았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군에 끌려갔군요. 그렇죠. 몇 년도에 그게? 그게 1983년도. 83년. 83년도에 갔다가 85년도에 이제 제대했고 제대하고 나와서는 좀 노동운동 하겠다고 그때 또. 그렇게 강제로 징집당하면 그 보안대 요원들이 일부러 또 학교에 휴가 때 같을 때 학교에 보내서 무슨 동향 파악해 오라고 막 강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프락치 그런 거 강요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 나올 때는 보안대에 들렀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보안대에서 가서 이렇게 무슨 뭐뭐 하라고 지침을 줘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 동향을 파악하고 또 들어갈 때 또 그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 가는 게 두렵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안 그랬는데. 가면 또 보안대 가서 뚫게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속했던 조직에서 당시는 이제 데모라고 그랬죠. 데모를 주동한다든지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중심적인 활동을 하면 그런 적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과 조직이었는데 국문과 조직이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다행이네요. 그거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그 사례를 보니까요 엄청났더라고요. 그 저쪽에 이제 안가 같은데 끌려가갖고 엄청 고문당하고 뭐 아예 그 강압에 의해서 유서까지 써놓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군 의문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무튼 강제징집 당하시고 그다음 제대해서. 제대해서는 그 졸업하고 노동운동 하겠다고 졸업을 안 하고 노동운동 하겠다고 저기 인천 부평 쪽에 그 공장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위장 취업. 위장 취업했다가
그러니까 86년도에 이제 해고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또 그 해고자들하고 점거 시위에서 첫 감옥을 26살 때 가고, 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동생이 또 이렇게 겪은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뭐 학생운동부터 노동운동, 네. 어차피 하니까 좀 이른바 운동권이 적긴 했는데, 예, 예. 동생 때문에 예. 졸지의 유가족 예, 활동, 예. 그리고 의문사에 대한 자료 정리. 예. 그러다가 인권운동 사랑방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은 이제 저는 육아협 활동을 계속 했었던 건데, 1993년도에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그 육아협에서 그만두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거기 그때는 이제 고문 피해자들 이렇게 고문 피해자 모임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우리 사무실 쓸 데가 없으니까 인권운동 사랑방에 얹혀 있다가. 인권운동 사랑방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서준식 씨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서준식 씨. 예, 요즘 많이 잊혀졌지만 사실 이제 저희들 인권운동사에서는 빼먹을 수 없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권운동의 어떤 지금 한 3세대 정도 된다고 보면 2세대 인권운동을 일군 그런 그거를 개척하신 그런 분이죠. 조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서준식 선생님은 그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그렇죠. 이제 한참 동안 고생을 하셨고, 17년인가 이렇게 고생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상 전향을 거부하고, 그 양심의 자유나 이런 걸 좀 네.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 형님이 서준식 두 분이 그죠. 예, 북한에 한 보름 정도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징역을 살고. 그래서 이제 서준식 씨는 7년이 본형이었거든요. 본형을 7년 살고 나서 사회안전법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예. 전향하지 않으면 2년 동안 2년 단위로 계속 또 청주 보안감호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또 감옥살이를 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쭉 하면서도 전향을 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이게 사상의 자유를 갖다가 네. 침해하는 이런 네. 거다. 그리고 자기는 간첩단인데 어떻게 전향서를 쓰냐 이런 게 버티면서 비전향 장기수로는 처음으로 전향서를 쓰지 않고 88년대에 나오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작 간첩 사건들 같은 경우를 네. 사람들이 좀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말하기도 어려웠는데 이것부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권운동을 새롭게 시작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전까지 어떤 양심수 중심의 어떤 협소한 인권운동을 지금의 어떤 인권운동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그런 기초를 닦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가 인권운동 사랑방. 예. 거기 이제 실무자로 그러면 가시게 되는 거군요. 94년 정식으로 이제 94년 8월 달부터 인권운동 사랑방의 멤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노동운동 쪽 생각하시다가 뭐 동생 때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게 전문적 인권운동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인권 그냥 운동권의 한 사람으로 여기저기 일손 필요한데 이제 가신 거군요. 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 우스운 건데 네. 예전에 그 노동운동 하겠다는 사람은 그때는 또 혁명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아주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인권운동이나 이런 거는 작은 거죠. 보잘것없는 이런 거고. 그 시절에는? 예.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중심이 되는 운동을 해야지. 했던 중심이 노동운동이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맘먹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인권운동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를 않았다가 그냥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놀라웠던 게 정말 제가 이제 노동운동하고 무슨 우리 사회를 변혁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억울한 사람들 일이 있다는 걸 몰랐고. 조작간첩, 의문사 이런 분들. 그래서 육아협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면서 이거 일을 할 만한 일이다라고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을 좀 내 운동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1993년도 저기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비엔나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했었는데 비엔나 이제 세계 인권 대회라고 하는 게 유엔이 개최해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인권 단체들이 준비단을 같이 만들어서 거기를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운동이 꼭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운동이 우물안 깨구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수 석방운동이라든지 이 국가폭력과 대항하는 운동만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 나가서 보니까 인권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예.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것도 인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소수자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엄청 문화적 충격을 받고 우리 한국의 인권운동이 93년도 그 대회는 상당히 좀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연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유엔의 어떤 그런 인권보호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되고 국제연대라는 걸 좀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배워온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거를 권고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에도 속하지 않는 이거를 국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그런 기구로서 그런 독립적인 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겠구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전혀 몰랐거든요. 그 전에 인권운동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독재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맞습니다. 그 정도였다면 인류 보편의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게 바로 그 시점. 맞습니다. 외국 가서 배우셨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95년 정도경부터 이제 그 감옥 인권을 했어요. 일반 재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민주화 운동권 말고. 그때만 해도 또 민주화 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잡범들 그 인권을 잡범들 뭘 도와주려고 그러냐 이런 오해도 이제 있었고 그랬었죠. 인식 수준이 낮았어요. 엄청 낮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저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온 전화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양심수도 아닌데 우리 문제도 다뤄주나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폭력이 아주 횡행하고 이러던 데죠. 그렇죠. 조폭들의 그런 폭력에다가 뭐 교도관들의 폭력, 온갖 또 부정부패 이런 게 하던 그런 곳이거든요. 요즘에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좀 비현실적이에요. 그러긴 한데, 그랬던 건데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식이죠. 재소자 인권 운동의 시작이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권하면 정치범, 양심수, 뭐 고분 폐지 운동 이런 거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는. 초창기 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매일 그 연관 단체나 이런 데다가 팩스로 무슨 일일 통신? 인권 하루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인권 하루 소식? 팩스 신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A4 용지 2장 정도로 해서 매일 아침 팩스를 보내는 거고요. 좀 뭐 특집이 들어가면 저 A4 용지 4장. 무슨 어떤 내용들이었죠? 그걸 만든 게요. 93년도에 초반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그 여론의 지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회 해체하고 뭐 금융실명 뭐 등등등 해갖고 막 치솟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게 국제사회에다가 홍보를 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해결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사람들은 계속 아직도 여전히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것도 이제 그 아까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소식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정말 그거를 그 취재를 해서 현장을 나가든 전화 취재를 하든 이게 취재를 해서 그걸 팩스로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큰 반응을 보인 거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보다 언론사 기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언론사 기자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현장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이제 취재원이 돼서 이걸 가지고 다 재취재에 들어가면서 언론에서 엄청 우리가 쓰는 거를 엄청 받아 써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기자 언론 쪽의 그 인권 의식이나 이런 시각들 많이 이제 수정을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건 보람이 있는 거죠. 거기는 노동조합의 뭐 파업 투쟁 벌어지고 뭐 그런 소식도 들어가고 막 그랬죠. 그럼요. 그런 거죠. 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그러면 쭉
인권재단 만드실 때까지 계속 활동하셨던 거예요? 예. 10년 정도? 예, 그렇죠. 1994년부터 제가 활동한 거를 한 2009년도까지는 인권운동 사랑방을 한 거고요. 거기 활동가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는 재단도 만들었으니까 이 재단도 신경 쓰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양쪽의 멤버십을 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네. 인권 관련 단체가 인권운동 사랑방 말고 또 뭐 인권연대 이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개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인권 단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노동자 같은 경우도 자기 권리를 네. 얘기하고 또 여성 단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거니까 거기도 크게 보면 인권 단체인데 저희가 이제 보는 인권단체는 되게 좁은 범위에서 인권을 1차적 목표로 하고 뭐 명칭에도 인권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데들을 이렇게 한정해서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 단체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에 좀 100개가 넘는 이런 인권단체들이 있고요. 100개가 넘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단체들이 전부 다 규모가 작아요. 활동가 뭐 1명 있는데 2명 있는데 3명 있는데 이러니까 이게 성장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면서 좀 연합체식으로 하나로 좀 크게 모을 수 없나요? 근데 네트워크는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개성들이 있고 다른 주제들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해서 이제 모여지고 그러는 데들이 몇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렇게 다 대충 보면 한 100개 가량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아까 서준식 선생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2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박 소장이야 3세대? 저도 2세대에 속하는 같은 거고요. 2세대. 예. 1세대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세대 인권운동은요. 우리나라에서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태일 열사 이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단체로 등장하는 거는 1974년에 민초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때 그때 NCCK 그러니까 기독교회협의회 거기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해에 지학순 주교가 또 구속되고 그러면서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워낙 이런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교회, 성당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 같은 성직자분들이 앞장서시고 거기에 이제 지금의 이제 민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권 변호사들이 또 결합해서 하는 여기가 이제 1세대 인권. 그래서 근데 2세대 인권은 좀 전문적인 인권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해가는 이런 게 2세대 인권 운동이고요. 그러면 3세대는? 3세대는 이제 지금 2010년대 정도 이후로는 3세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일단 폭이 넓어졌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조직 방식이나 활동 방식도 많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주로 애드보컷이 이제 옹호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인권 단체가 이제 주체가 돼서 해결사식으로 이렇게 쭉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저기 있어요. 이슈 파이팅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근데 지금의 인권 운동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런 그 인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조직을 하더라도 이걸 문제 해결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풀어나가도록 만들어가는 인파워먼트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도 굉장히 이게 워낙 넓어지니까 뭐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를 또 풀어가는 것도 또 다양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등등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인권운동. 2010년대 이후는 3세대가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2세대까지는 또 중심이 또 국가폭력 같은 경우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시적인 국가폭력 자체는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혐오와 차별 이런 문제는 또 더 거세지고 그리고 이제 생존권적인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권이라고 하는 이런 쪽까지 요구되고 그러니까 직장 갑질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까지 다 최근에 뭐 체육계 폭력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다양해진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인권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의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거나 뭐 풀어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거기에 자꾸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의제들이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인권단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 운동의 이제 현장에서 곳곳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88년부터라고 따지면 30몇 년 됐네요. 지금 이제 33년 차 활동가입니다. 감옥에 몇 번 가셨죠? 감옥은 5번 정도인데. 5번?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감옥은 이제 1년 넘게 살았는데 그 뒤에부터는 뭐 짧게 살았습니다. 이제 구속적부심으로도 나오게 하고 보소로도 나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엔에 보면 이제 인권 옹호자를 보호하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한국 인권 옹호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구속이 되면 이게 유엔의 그런 그 최고 인권 대표부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게 계속 이게 체킹을 하고 이렇게 압박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방 나와서 전체 감옥에 수감 생활했던 기간은 다 2년이 채 안 되는 거죠. 5번 갔다 왔지만. 5번이 다 뭐예요? 혐의가?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전부 다 이제 집회 시위 위반이고요. 예. 가끔 이제 폭력 썼다고 하는 거. 내가 폭력 쓴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집회를 주도했으니까. 그렇죠. 그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런 공모공동 전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구속도 되고 하여튼 맨 마지막이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15년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대회 주도했다고 해서 구속됐던 거죠. 2015년까지도 감옥에 가셨어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나왔어. 세상에. 대법원에서 빨리 좀 확정 판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집행유예 얼마 살고서 이제 또 끝날 텐데. 아니 저는 5번 가셨다고 그러길래 마지막이 그래도 아마 김대중 정부 이전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예. 김대중 정부 때는 안 갔었는데요. 그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안 갔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저기 평택 대추리 싸움하면서 2번 감옥을 갔다가 전부 다 구속적부심으로 나왔었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용산. 네. 거기 이제 장례식 치르고 2010년도에 또 이제 감옥을 한번 갔었고. 이명박 정부 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대회 관련해서 이제 감옥에 갔었고. 네. 그랬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유엔이 인정한 인권 지킴이이신데. 네. 이 나라의 정부는 그렇게 5번씩이나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어찌 보면 인권이 뭔지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사실 이제 차분하게 우리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30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진짜 인권이 뭔지 진짜 인권 문제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이런 거 내일 또 좀 마저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 함께 만났습니다.